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트베리 탄약고 공격 그리고 대선과 관련되어서 트럼프 진영이 핵전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트베리 탄약고 공격에 나토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나토가 직접 한 것이 아닌가, 이 경우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 여기 이제 시장이 촉각을 세웠습니다. 50bps를 인하해서 시장에 좀 이제 긍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안에 추가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주가, 물가,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이것은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거죠.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 자산 시장을 서포트하겠다. 그리고 장부상 평가손에 시달리고 있는 국채 시장, 여기에 대한 지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부도 많은 빚을 지고 있죠.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드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자,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주체들, 이들을 서포트하는 거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레이 달리오는 이런 조치를 취해도 미국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보는 비관론자입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주체들,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자,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 자, 지금 뭐 이자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추가로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에 프레셔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주체,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해 이 $1 트릴리언, 하나로는 1330조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은 선심성 정책, 어떤 정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결국 돈을 써야 됩니다. 이런 미국 정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연준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레이 달리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레이 달리오는 이제 미국 경제는 심각한 이제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아서 제가 주말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하이닉스 주식 하락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뭐 64,200원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깐 과거 역사를 돌아다 보면은 한 80년대, 90년대 일본 전자업체들이 뭐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의 자이언트로 군림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국제 분업 질서에 일본이 도전을 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 IT 업체를 해체할 그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좁게는 반도체 업체, 그리고 넓게는 IT 전반입니다. 미국은 국제 분업 구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심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설계, 이쪽은 미국이 전담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비메모리, 그리고 한국의 메모리, 그리고 일본 내는 뭐 역량을 좀 약화시키는 거죠. 이런 작업을 8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 뭐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업체 지분을 많이 획득하고, 미국은 매우 효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많은 이제 투자 이익도 뽑고, 그리고 저렴하게 한국과 대만에서 반도체를 사와서 첨단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우 뭐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서 이들은 높은 노동 비용과 그리고 제조 비효율성, 그리고 숙련공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이제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야, 미국 내 반도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뭐 덤프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금융자본의 수익성에는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미국에 도전했다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제 분업 구조에 철저히 따르게 됩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엄청난 이제 디지털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적자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소프트웨어들 플랫폼 뭐 유튜브, 구글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IDC 이런 것도 미국에 다 맡겨버립니다. 일본은 제조에만 치중을 하는 거죠. 미국 주도 국제 분업 구조에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게 있어서 하나 이제 적이 생긴 겁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국제 분업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정권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은 미국의 플랫폼을 카피한 것을 중국 내 이제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주도로 중국인들에게 사용을 장려를 하는 거죠. 구글을 쓰지 않고 바이두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 구조에 중국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까지 나선 거죠. 미국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한 6년 전부터 개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스스로의 어떤 독자적인 연구로 새로운 표준, 뭐 기술 스탠다드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과는 다른 거죠. 일본 같은 경우 과거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가면은 이 시장, 큰 시장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강화된 이제 제조 역량뿐만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거대한 시장을 중국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플랫폼 스탠다드를 중국 내에 인스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시각에서는 중국의 일탈은 막을 수가 없다. 결국은 중국이 독자적인 어떤 IT의 거대 실체로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 한국 주변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에 이제 나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의해서 이제 팔이 비틀려서 삼성전자, TSMC는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공장 건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숙련공을 모집하는 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거죠.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심각한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약속했던 보조금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국은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돈이 주머니에 들어와야 결국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정부는 엄청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하면서 한국 내 제조업체를 좀 괴롭히는 거죠. 미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 업체들의 팔을 비틀었는데 이 한국과 대만 업체들은 여러 가지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수익성 악화, 그리고 미국 내 이제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들의 생산 캐파가 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물론 자본 시각에서 이제 월가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만 업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지금 뭐 거대한 정치 논리가 떠오른 거죠. 그리고 이 금융 자본 역시 이 정치 논리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 역량이 너무나 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방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내도 이제 공장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아젠더에 미국의 금융 자본도 결국은 따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묘한 상황에서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중국 역시 거대한 시장입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떤 차별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대만의 경우 중국은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는 위협을 하지만 또 뒤로는 이렇게 회유를 해서 또 뭐 반도체 공급 뭐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만의 뛰어난 반도체 인력들이 뭐 중국으로 가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착잡한 상황입니다. 자, 이 미국 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되나 카말라 해리스가 되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 IT 국제 분업 구조, 자, 여기서 일탈해서 미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뭐 트럼프가 되고 해리스가 되고 이것 때문에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 입장에 있어서는 공화민주 입장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 트베리 탄약고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트랩이 탄약고를 공격해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처음에 이 폭발 사고가 접수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측이 드론을 이용해서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이 현대화된 강화 콘크리트로 쌓여진 핵무기 폭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무기고 탄약고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힘든 거죠. 드론은 단순히 표면을 때리는 겁니다. 어떤 강화 콘크리트를 뚫기 위해서는 첨단 정밀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나토가 혹시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좀 기다렸습니다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위성 사진이 올라왔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토가 중형 미사일을 이용해서 공격한 것이 아닌가. 만약 사실이라면 나토가 직접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한 겁니다. 3차 대전이 사실상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먼저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트베리 탄약고 폭발 장면입니다. 탄약고라는 게 뭐 500톤이 있든 1000톤이 있든 뭐 2000톤이 있든 대체로 폭발할 때 그 동영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거대한 규모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 트베리 탄약고는 이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옆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중간에서는 거대한 불기둥이 오르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작은 이제 불기둥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은 옆에서도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숲 전체가 불이 났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은 지진계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틱 3국에서도 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트베리 탄약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6월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에 만든 탄약고입니다. 그때 당시는 강화 콘크리트로 아주 안전하게 만든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땅을 파고 위에 좀 지붕 만들고 콘크리트겠죠. 이 안에 152mm 포탄 그리고 단순 로켓포 이런 것을 저장하는 그런 이제 탄약고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 여기에 현대식 콘크리트 벙커를 만들고 첨단 탄약고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미사일, 좀 첨단 미사일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공 미사일 그리고 순항 미사일 이런 것도 여기에 적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두 부분 이쪽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15년 이전에는 숲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간간히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소비에트 시절에 만들어진 이제 탄약고입니다. 이 방어력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기에 현대적인 탄약고를 만들게 됩니다. 핵폭발이 터져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주 튼튼한 탄약고를 만듭니다.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제 탄약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탄약고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이제 구식 탄약고 이쪽에 보면은 위성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은 좀 이제 탄약 상자들이 그냥 밖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필드에 이 탄약 상자들이 쌓여 있고 저기 진짜 탄약이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은 상당히 이제 허술한 지역입니다. 이쪽에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한다. 이것은 가능합니다만 현대적인 이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이쪽 벙커 안에 있는 탄약고를 드론을 이용해서 타격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토의 미사일이 이용된 것이 아닌가. 이때는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각한 것은 나토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톰 섀도우 같은 것은 사정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500km 이상이기 때문에 이쪽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발틱 3국에서 쏘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발틱 3국에서 쏘았다. 나토가 직접 개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올라온 영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것이 파괴되었는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주 관심사는 현대적인 탄약고입니다. 구형 탄약고는 사실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관되어 있는 것은 대체로 이제 152mm 구형 포탄들 이런 것이야 사실 몇만 발이 날아가도 또 찍어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쪽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연기가 치솟았는데 어제까지는 몇 군데는 멀쩡해 보입니다만 여기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밀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대적인 탄약고가 몇 군데 파괴된 것이 보입니다. 파괴된 것들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둥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쪽입니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 역시 현대적인 탄약고인데 이것이 탄약고인지 창고인지 이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적재를 하는 건지 그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밀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북쪽 사진입니다. 이 상당히 많은 창고들이 파괴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히 중요한 것은 둥그런 이제 이 벙커입니다. 쭉 파인 거죠. 둥그렇게 파인 것, 이것은 외부의 미사일 공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 기사를 찾는데 어쨌든 이제 암체워로드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 동쪽에 있는 저장 벙커와 환적 시설의 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품질의 영상을 찾았다.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42개 벙커 중에 7에서 12개 정도 파괴된 것 같다. 구형은 배제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냥 다 날아갔다 치고 이 동쪽에 있는 신형 벙커를 의미하는 겁니다. 42개 벙커 중에 7에서 12개 정도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북쪽의 창고는 불탔지만 탄약이 있었던 창고는 몇 개뿐인 듯하다. 그리고 탄약고 서쪽에 이 평가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품질의 위성 사진은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쪽은 파괴되었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특히 불안하게 하는 점은 손상되지 않은 탄약 벙커 중 여러 개 위쪽에 구덩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발의 수발의 미사일이 날아와서 떨어졌는데 적중한 곳에 탄약고는 터졌겠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 미사일 흔적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암체워로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토르페츠에 대한 공격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동안 드론 6대가 날아왔는데 3대가 격추되고 3대가 떨어졌다. 그래서 탄약고가 불탔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 미사일 한 20여 발이 여기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드론도 이제 조합으로 날아왔을 겁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공격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암체워로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영토를 이용해서 이런 공격이 감행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북쪽에서 이쪽에 있는 이제 트베리에 있는 무기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500km를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톰 섀도우나 기존에 들어와 있는 미사일은 그 정도 사정거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여기서 쏘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이 발틱 3국에서 직접 타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특수군사작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레닌그라드 군구 소속입니다. 자, 오늘 에스토니아 군대가 러시아에 대해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호전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에스토니아가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매우 불길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러시아 국방부가 이 공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인 항공기, 미사일 격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나토 관련된 공격에 있어서 러시아가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토가 러시아 탄약고를 직접 공격했다 혹은 에스토니아나 이 라트비아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다. 이 경우에는 뭐 3차 대전 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에 대해서 나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에스토니아는 그런 구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이 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놀라운 성명을 에스토니아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윌 슈라이버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이제 암체워로드의 분석, 그의 분석을 신뢰한다. 그가 사용하는 용어로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것이 지금 보이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가장 우려되는 전개일 것이다. 분명히 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은 아니다. 나토군의 작전이라는 거죠. 이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영토 깊숙이 유도하는 것, 이것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위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직접 미사일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타격했다. 이때는 나토가 러시아를 타격한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러시아 국방부도 침묵하고 있지만 미국과 서유럽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격 주체는 그냥 뭐 우크라이나 드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증거물을 공개한다. 자, 이 벙커 위쪽에 어떤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덩이로 이제 파고들고 그 벙커를 파괴하지 못한 경우, 그때는 증거물이 거기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것을 공개하고 만약에 나토의 미사일이다, 미국의 미사일이다, 이것이 밝혀지게 된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날아온 궤적을 어떤 형태로든 추적하는 시스템을 러시아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에서 날아왔다. 이 경우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이 뒤따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3차 대전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미국 대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3차 대전이 터지게 된다면 이것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 힐에 그저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RFK 주니어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 트럼프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저로 이렇게 오피니언을 하나 올렸습니다. 모스크바와 대화를 해야 된다. 이 핵전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모스크바와 이제는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RFK 주니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이 글을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칼리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11월 선거가 미국의 존립 그리고 나아가 세계의 존립을 좌우하는 선거라고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핵전쟁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9월 13일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핵 갈등으로 이렇게 이제 치닫았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과 스티머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이 제공하고 표적으로 삼은 무기를 사용하여서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허용을 하는데 서명을 했다면 러시아의 반발을 촉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가능해지겠죠. 이성이 승리해서 13일 날은 일단 바이든과 스티머는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과 스티머가 만약 나토가 이번 공격을 승인을 했다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 정부에 있는 지도자들, 이들 중 상당수는 허수아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이 이번 공격을 별도로 승인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서구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9월 13일 이들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이 승리했다 이렇게 스칼리르는 썼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각 후보자가 핵 갈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이 RFK 주니어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쓴 이 기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행히 트럼프 후보는 기사에 제시된 아이디어를 수용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우리 모두가 하늘이 주신 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까지 사는 것, 여기에 가장 헌신적인 후보가 누구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트럼프가 여기에 가까운 후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모두는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베리시 공격, 만약 이것이 나토의 소행이다. 다시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실존적인 위험 속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삭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서구의 패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핵전쟁을 피하는 겁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소 후보죠. 이 질 슈타인 후보 역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핵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 미친 짓을 멈춰야 된다.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내용들을 RFK 주니어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질 슈타인 이들 역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보내는 거죠. 자, 이번 트베르시 미사일 공격 여기에 어떤 무기가 이용되었는가 그리고 주체가 누구인가 어디가 시발점인가 이런 모든 것 역시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려케 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만약에 나토의 무기가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날라온 출발점이 라트비아다. 이 경우는 사실상 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 만약 발틱 3국이 했다. 그 경우 발틱 3국을 이번에 평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이때 미국과 서구 국가들은 전술핵을 만지작거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핵전쟁 위험이 고조가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뉴스를 보고 추가적인 내용을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